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 또 2월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 두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2월 말이긴 한데 2월 말과 3월 초 사이에 또 할인되는 게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바로 빠르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부터 보시죠. 두둥. 첫 번째 게임은 살아남아라 포션 파티입니다. 코보기에서 출시된 카드 게임입니다. 30% 할인가로 지금 최근에 출시된 게임인데요. 보시면 요거 간단한 카드 게임이에요. 그 파티 게임들 좋아하시는 분들 요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세일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카드 깔아놓고 그 중에 뒤집어서 뭐 안전한 카드 나오면 살 수 있고 위험한 카드 나오면 죽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에요. 익스플로딩 키튼도 그렇죠. 폭탄 고양이도 안전한 포션을 먹게 되면은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죽는 포션을 먹으면 죽습니다. 대신 이 게임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죽었어도 게임에서 탈락한다는 게 아닙니다. 죽게 되면 이렇게 자신의 캐릭터 카드를 뒤집어서 영혼의 면이 되고, 영혼의 면이 돼도 게임 플레이는 해요. 상대방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또. 그런데 내 턴에 만약 상대방을 죽였다? 그러면 부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거죠. 죽어서 게임 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죽고 상대편을 일부러 죽이려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하다. 결국 게임은 다 죽고 혼자 이렇게 살아남으면 승리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에요.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장은 안전한 거, 1장은 독극물, 죽는 포션인데 이제 섞기 때문에 어떤 건지 모르죠. 그리고 요거 중에 한 번 정도는 해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제가 있어서 자신이 마시게 돼도 이 해독제를 내면은 한 번은 살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 어떻게 물약을 마시느냐가 또 이 게임의 재미난 포인트인데, 이 중앙에 더미를 펼쳐요. 펼치면 이런 식으로 펼쳐집니다. 모자가 없는 고블린이 마십니다 라고 하면 각자 자신의 카드를 나눠 가질 때 이렇게 캐릭터마다 자세히 보시면 다 달라요. 모두 다릅니다. 소위 말하는 뭐 아바타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고블린 카드들이 어떤 애는 모자 썼고, 뭐 어떤 애는 귀걸이를 했고, 어떤 애는 뭐 붕대를 했고, 이런 식으로 저마다 특징이 달라서 한 번에 여러 명이 마실 수도 있고, 혹은 뭐 나 빼고 다 마실 수도 있고, 반대로 나만 마실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의 카드들이 나옵니다. 혹은 뭐 또 지정을 해서 먹이기도 해요. 내가 죽어서 유령이 되더라도 카드는 펼친다. 대신 이제 유령은 뭐 포션을 마실 필요는 없고요. 뭐는 주문 같은 것도 있어요. 무슨 말 하면 마시게 되는 게 벌칙 게임 같은 거죠. 쉬운 게임인데 역시 파티 게임답게 웃으면서 깔깔깔 할 수 있고, 유령이 상대편을 죽이면 부활한다. 요게 이제 재미난 포인트입니다. 예, 그리고 이 게임이 4인에서 10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게 또 굉장히 큰 장점이죠. 단체 게임 원하시는 분들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스티커즈입니다. 요게 이제 스티커즈가 단품으로는 27,900원인데 합쳐서 구매하시면 이제 52,900원으로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스티커즈는 이거 진짜 괜찮은 게임입니다. 저 처음에 그림만 보고 좀 가벼운 게임? 물론 가벼운 게임 맞습니다. 그냥 뭐 카드 게임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선 레거시 요소가 있는 점 때문에 레거시 게임을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게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게임의 그 레거시 게임이 단점이 이제 파티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왜냐면 스토리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스토리가 없이 그냥 게임을 할수록 카드가 발전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첫 번째 파티원하고 뭐 두 번째 게임 파티원하고 세 번째가 달라도 된다. 그게 진짜 큰 장점입니다. 영향력 느낌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점수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게임 끝났을 때 쿠킹 카드를 가장 많이 내려온 사람이 이 1등이 11점, 2등이 8점을 먹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런 식으로 먹는데, 카드를 내려놓을 때 조건이 재밌는 게 한 장을 내려놓을지 아니면 뭐 2장을 내려놓을지 3장을 내려놓을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데만큼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을. 그런데 내려놓을 때 여기 카드마다 이런 스티커 기능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콤보 스티커라고 해서 처음에는 2종류만 붙어 있어요. 콤보 스티커가. 그런데 이게 레거시 게임답게 게임을 할수록 이 능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카드, 여기 이제 이 점선들 있잖아요. 이 점선에다가 내가 원하는 능력들을 붙여나가기 때문에 게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저마다 집집마다 카드가 그 게임 구성이 다른 거죠. 그리고 콤보 스티커 능력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별점 요것들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났을 때 그 영향력 카드다 보니까 뭐 전설, 레어, 유니크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등급별 점수도 먹지만 내가 내려놓은 카드의 이 위에 있는 별점도 보너스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내려놓냐 여러 장을 내려놓냐에 따라서 또 다른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뭐 효과들이 섞이면서 내가 단순하게 카드를 많이 내려놔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임인데, 이번에는 한 장 놓고 다음에 3개 놔야지, 아니면 이번에 3개를 놓고 다음에 뭐 2개 놔야지, 이런 식으로 전략이 바뀌는 좀 전략이 있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카드를 많이 모아서 내려놔야지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이제 핸드 제한이 5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카드를 많이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만큼 또 핸드를 채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많이 놓는 게 또 좋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놓으려면 한 턴에 같은 카드만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콜렉션,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카드를 많이 모아서 한 번에 내려놓아야
내려놓고 다음에 또 리필 받아서 내려놓고 이런 식의 전략이 좋긴 한데 12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장을 한 번에 5장인데 그 5장을 같은 걸로 모으기가 쉽진 않죠. 그리고 이제 레거시 게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 끝날 때마다 카드를 뜯습니다. 뜯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파워 부스터 팩이 있고 캐릭터 부스터 팩이 있어요. 그래서 파워 부스터 팩은 게임을 하면서 이제 룰이 추가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파워 부스터 팩을 까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캐릭터 부스터 팩은 캐릭터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가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여기다가 뭐 모자를 씌울 수도 있고 뭐 안경을 씌울 수도 있고 뭐 반지를 씌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액세서리를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캐릭터 부스터 팩은 랜덤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게임 끝났을 때 파워 부스터 팩 한 번 열고 그 다음 두 판은 뭐 캐릭터 부스터 팩 열고 그 뒤에는 또 파워 부스터 팩 2번 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진짜 재밌어요. 아이용이 아닙니다. 그림은 이래서 뭐 패밀리 전략이긴 한데 아이들하고 즐기는 게임인가 생각하시지 말고 어른들도 쉽게 즐길 수 있고 특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레거시 게임을 처음 해보신 분들께 진짜 추천드리는 게임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뭐 보통 레거시 게임이 진행하다가 파티 1이 끝나면은 파티가 도중에 해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럴 염려가 없는 게 어떤 팀원하고 해도 결국 게임 끝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엔딩 보기는 뭐 엔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게임 끝까지 해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게임 소개시켜드릴게요. 두둥. 예, 다음 게임은 역시 가문의 왕관. 네, 난이도가 이제 스티커즈보단 살짝 높아요. 살짝 높은 게임인데 스티커즈도 4인 기준으로 재밌다면 가문의 왕관도 4에서 한 5인까지 대응되는 게임인데 5인 꽉꽉 채워서 하면 진짜 재밌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5개의 가문을 가지고 게임 끝났을 때 이 루비가 점수입니다. 루비를 가장 많이 확보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임 중에서는 이제 돈과 루비 이게 두 가지 자원이 있는데 돈으로는 카드를 삽니다. 카드를 산다는 게 이렇게 비용 뭐 1원 내면 이 카드를 사오고 3원 내면 이 카드를 사고 이런 식으로 빌딩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산 카드가 이게 계속 게임 끝날 때까지 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카드가 어떤 능력이냐면 능력이 밑에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루비를 없앤다. 왜냐면 이 게임은 루비가 많아야 승리하니까 루비 많은 사람을 제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렇게 복면강도 토큰을 얻게 되는데 이 복면강도 토큰은 내 앞에 쌓아놓게 돼요. 돈하고 루비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마다 이렇게 개인 금고판이 있어서 이 안에 담아서 비공개로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이제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이 너구리 복면강도 토큰은 내 앞에 둬서 누가 많은지를 확인하게 되고 어떤 사건 이벤트에 따라서 복면강도 토큰이 많은 사람은 이제 루비를 잃게 된다든지 그런 이벤트가 벌어지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위험 요소긴 해요. 그러면 이제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를 던져 랜덤으로 먹는다든지 이건 이제 액자라고 해서 이렇게 초상화 트랙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게임을 진행할 때마다 턴 순서, 오더 왜냐면은 게임 매 라운드마다 이 카드가 펼쳐질 때 가장 좋은 카드를 먼저 살 수 있는 효과가 이제 앞순서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카드를 샀을 때 그게 펼쳐지진 않기 때문에 그런 선타치, 선점의 효과가 있죠. 그래서 선착순의 요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캔들이란 이런 효과에 따라서 3등분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1분할, 2분할, 3분할 이렇게 3등분이 돼 있는데 그 영향 트랙 자체가 이곳에 있는 곳은 루비 2개를 읽습니다. 여기에 있는 곳은 하나를 읽고 여기 끝까지 가야 이제 안 읽는 거죠. 그래서 이 스캔들 카드도 이벤트 카드 중에 나오기 때문에 뭐 나는 꼴등을 해도 괜찮아 하고 뒤에 있기에는 이 루비를 잃는다는 위험 요소 때문에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액자 초상화 토큰을 옮기는 효과를 쓰게 되면은 이걸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내 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뒤로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얘가 한 칸 간다면은 한 칸, 두 칸인데 그게 아니고 또 이게 넘습니다. 이 요소가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래서 5명 꽉꽉 해야 재밌다는 이유가 바로 이 원숭이가 한 칸 가면 요렇게 가요. 요렇게. 그 뒤에 또 한 칸 가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건너뛰는 요소 때문에 뒤에 있다고 해도 이게 나 역전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앞에 있다고 해도 이게 마냥 맘 놓을 수 없습니다. 뒤로 가면 또 바로 이렇게 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요게 가보라는 요소가 있고 또 루비가 있는데 루비가 10개를 쓰다 보면 이제 가보 혼자 남게 돼요. 그러면 가보를 돈으로 내면 이것도 10개를 바꿔준다. 그러면 그냥 충분히 20개를 애초에 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비공개잖아요. 비공개다 보니까 게임을 하다 보면 제가 뭐 완전히 카운팅을 하지 않는 한 누가 루비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다 보면 가보를 썼네? 그러면 저 친구 이제 몇 개 남았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후달리는 요소를 만들어 놓은 거죠. 가보를 물론 끝까지 누가 다 쓰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데드레이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나머지는 다 썼어. 가보를 뭐 4명이 다 팔았는데 혼자 가보 남았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친구한테 집중 공격을 하기가 좋죠. 그렇다 보니까 게임을 하다 보면 밸런스가 굉장히 맞아진다. 그래서 이것도 스티커즈만큼이나 진짜 잘 만든 게임이에요. 그래서 2개를 묶어 팔만한 요소가 있고 이왕이면은 뭐
뭐 4인에서 5인 그런 파티원들이 좀 모이는 그런 파티 장님이라면 2개 같이 구매하는 게 진짜 뭐 합리적인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 가문의 왕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게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게임 두둥. 자, 다음 게임은 템플 코드입니다. 요거는 디덕션 U 있잖아요. 디덕션 U에서 나와서 그 정말 인기 있었던 게임 튜링 머신. 튜링머신 해보셨나요? 튜링머신 해보시고 놀라셨다면 그 작가님 요한 레빗 작가의 신작입니다. 요한 레빗 작가. 튜링머신이 조금 어려웠다 싶으시면 요 게임은 좀 더 난이도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거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뭐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게임이에요. 자, 게임은 동상이 3개가 있는데 뭐 이게 동상마다 이제 문양을 갖고 있어요. 하나씩 문양이 있어서 동상으로 기억해도 되고 문양으로 기억해도 됩니다. 어쨌건 3개의 동상이 어떤 곳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숫자 야구로 보시면 돼요. 숫자 야구도 3개를 놓잖아요. 그래서 숫자 야구 3개가 봐서 워블 게임도 그렇잖아요. 이거 외부로도 많이 이제 즐겨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한번 써서 그 단어가 들어갔다. 근데 위치가 틀리다. 그럼 노란색. 그런데 위치까지 맞다. 그러면 녹색으로 나오잖아요. 그 숫자 야구도 맞으면 스트라이크. 근데 숫자만 맞으면 볼. 이런 식. 완전히 안 맞으면 아웃.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런 효과를 써서 하는데 진짜 이 게임은 정말 대단한 거. 일단 이 요한 리벳 이 작가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왜냐면 서로 물어보는 게 그런 게임의 단점이 뭐예요? 상대가 자칫 실수하게 되면은 게임이 터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 뭐 옛날에 코드 777 같은 경우도 그런 디덕션 게임인데 서로 물어보다가 나도 막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려서 잘못 말해주면 이제 완전히 상대방은 미궁으로 빠지는 거 이거 헤어날 수 없는. 그런데 요거는 상대편인 거죠. 이게 상대편 내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나는 이 카드 앞면에 내가 정답이 적혀 있는 거고 상대편은 요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카드를 주는데 요것들의 카드를 힌트를 주고 상대편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나 이거 맞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예 힌트를 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확인을 어떻게 하냐? 그럼 그 카드를 가져와서 이렇게 내 카드와 붙여보면은 카드 뒷면입니다. 카드 뒷면을 비교하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냐? 동그라미는 완전히 맞다. 그리고 삼각형은 동상은 맞는데 위치는 틀리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죠. 이렇게 이걸 그러면 앞면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힌트는. 그럼 확인해서 그 힌트 카드에 그려진 이 면을 보고 그럼 이 중에 하나는 내가 맞는 거고 하나는 맞지만 위치는 다르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확인은 내가 하는 거예요. 힌트는 상대방이 주지만 확인은 내가 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뭐 추리를 틀렸어. 그러면 내가 완전히 잘못된 거. 대신 이제 힌트를 그럼 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이냐? 얘한테 너무 완벽한 힌트를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디덕션 게임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요거거든요. 요거. 완전히 이건 아니야. 이런 거. 제거하는 거. 완전히. 그러면은 화살표가 여기 있는 힌트를 줘버리면 3장을 받았을 때 이거는 나한테 없는 거네 하고 속어가 되잖아요. 디덕션이 속어법이니까. 근데 그렇게 안 주고 정말 어렵게 이런 거 원볼 이런 힌트를 주는 거죠. 원볼. 상대편이 힌트를 주는 것도 좀 영리하게 줘야 되고 문제를 푸는 것은 내가 스스로 푸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디덕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튜링머신보다 튜링머신도 물론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함은 튜링머신이 더 있는데 좀 간단하게 게임을 즐기기에는 이 템플코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덕션 U 카드 게임 좋아하시면 이거 템플코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가 볼게요. 다음 게임 두둥. 자, 다음 게임은 시티즈입니다. 요거 시티즈가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기준 다음 날이면 출시가 될 게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아직 상세 페이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격 자체는 미정이지만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피로커 하딩용의 게임입니다. 피로커 하딩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게임을 만들어냈고 여기서 보시면 랭킹으로 좀 보시면 인기 있는 게임 중에 베런파크 기즈모도 작가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실버앤골드라든지 카카오처럼 이런 타일 배치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만드는 작가의 게임이에요. 테트리스라고 하죠. 우리는 소위. 다시 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걸로 돌아왔습니다. 요거 역시 타일 배치 게임인데 타일 플러스 이제 블럭을 가져와서 매치하는 좀 조건을 달성하는 그런 느낌? 미션류? 자, 게임은 우선 이렇게 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카드, 미션 카드 열, 그 다음에 지형 타일 열, 그 다음에 보너스 타일 열, 그 다음에 블록, 건물 열 이렇게 4종류의 열이 있어요. 내 턴에 돌아갈 때마다 내가 말을 놓고 이 타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열이 이렇게 또 4개가 있는 거예요. 가로로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또 열이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지금 보너스 타일이 2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하나, 여기도 2개긴 하지만 하나는 랜덤.
여기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뒤집어진 면이에요. 대신 랜덤. 여기도 블럭이 4개 있고 여긴 3개 있고 여기는 랜덤으로 2개를 가져가지만 요게 이제 선마커거든요. 선마커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보너스 타일 2개를 가져간다든지 블럭을 4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에다가 말을 놨다. 이쪽 열에는 말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일 하나를 가져갔으면 다음번에는 타일 이걸 보너스를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미션을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블럭을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턴에. 3, 4인이서 즐길 경우는 이 중에서 하나씩만 가져가게 되고 2인이서 즐기면은 2개를 가져간다. 좀 그런 차이가 있어요. 병을 가져오게 되면은 파란색은 파란색 건물만 쌓을 수 있고요. 녹색은 뭐 녹색만 쌓을 수 있고 건물은 최대 4층까지만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보너스 타일들도 맞는 위치에다가 놔야 돼요. 그러니까 공원에다가 놓던지 뭐 파란색은 바다에다 놓던지 이렇게 두 종류 타일이 있는데 게임 끝났을 때 요게 이제 셋 콜렉션 요소입니다. 그래서 4종류씩 있거든요. 뭐 바다에다 놓을 수 있는 게 4종류, 공원에다 놓을 수 있는 게 4종류인데 4종류를 다 모아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요게 또 재미난 게 들어있는 개수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게 레어템이 하나 있는 곳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되게 이것도 고민되는 거죠. 2개 있는 것보다는 하나를 가져가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블럭을 세팅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미션 카드에 걸맞게 점수를 또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의 점수를 먹을 수 있는 게 크게 2종류인데 첫 번째는 게임을 할 때마다 이게 판이 바뀌거든요. 이번에는 뉴욕이면은 이렇게 3개의 조건부가 있어요. 근데 이건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달성한 사람이 여기다가 링을 놓고 5점을 먹고 게임 끝났을 때 두 번째는 뭐 3점, 1점 이런 식으로 먹는 건데 요 보드가 양면이기도 하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도시냐에 따라서 그 도시를 형상화하는 느낌으로 건물을 쌓고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또 재밌는 테마성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게임마다 달라진다고 하면은 매 게임마다 이제 같은 거는 요 미션 카드들이 펼쳐지는데 내가 어떻게 배치를 했냐에 따라서 또 점수를 먹는 게 달라져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강이 있는 개수마다 1점인데 강이 지금 개수라는 게 요게 지금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이런 식으로 끊어졌잖아요. 끊어지면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거는 가장 큰 거에서 2개당 1점 이런 식으로 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번 도시의 전략에 맞게끔 내가 타일을 배치를 하게 될 거고 그 타일 배치에 맞게끔 점수를 뻥튀기 할 수 있는 이 미션 카드들도 가져오는 겁니다. 계산하고 여기 있죠. 이제 이 도시 타일마다 여기 있는 3개의 선착순 요소가 또 달라지는 게 매력이에요. 그래서 퍼즐 요소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적극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30분 내로 끝나는 것도 있고 2인도 되게 좋더라고요. 선착순으로 가져가는 요소도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없으면 이제 여기서 랜덤 테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또 테크 여기서 타일 없네? 그럼 이거 가져가는 거 요거 가져가는 거 그리고 선싸움 때문에 요거 가져가는 거 이런 것도 재밌어요. 퍼즐도 이게 보면 그렇게 난해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3개거든요. 그러니까 총 9개 타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9개 타일로 이루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블럭들도 요게 이제 여기에 깔리기 때문에 없는 것들은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랜덤적 요소도 있다. 그래서 재밌게 즐길 수 있고 리플레이성 요소는 좋은 게임입니다. 리플레이성이 좋고 이 도시 타일마다 이번에는 어떤 전략이 좋구나. 많이 까는 게 좋냐? 높게 쌓는 게 좋냐? 아니면 뭐 건물과 건물 사이에 뭐가 있는 게 좋냐? 이런 요소들이 또 달라져서 매번 할 때마다 같은 고착화된 전략은 또 안 된다. 물론 이게 이제 세팅도 달라지긴 하지만요. 이거 이제 내일 출시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퍼즐 게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격까지 보셔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게임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게임 두둥. 다음 게임은 마인드버그입니다. 요거는 이제 MTS 게임즈에서 출시된 게임이고요. 현재 가격 16,800원으로 출시됐습니다. 리처드 가필드, 또 TCG 아버지라고 불리죠 거의. 매직 더 게더링을 만드신 이제 리처드 가필드가 공동 제작한 게임인데 굉장히 룰이 간결합니다. 그래서 카드가 보통 보면은 뭐 이게 보면 코스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코스트가 아니고 그냥 능력입니다. 파워. 내 턴에 카드를 그냥 내려놓고 혹은 카드를 가지고 상대편을 공격하는데 상대편이 3번 공격받으면 집니다. 그러니까 1대1 게임이에요. 그래서 상대편을 먼저 3번 공격하면 되는데 공격하는 기물들이 있으면 물론 그걸로 방어를 하겠죠. 그리고 그 방어를 할 때 쓰는 공격력입니다. 그래서 우선 크리처를 내려놓는 게 제한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한 장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7 강한 거 내가 내려놔도 됩니다. 약한 거 1짜리 내려놔도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누가 약한 거 내려놓겠어? 다 7짜리 높은 거 내려놓겠지 생각하겠지만 약한 거 그러니까 뭐 파워 1짜리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능력들도 좋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서로 싸우게 될 때 이제 파워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를 비교해서 등급이 낮은 사람 거 카드는 날아가게 되고 뭐 공격은 한 번만 할 수 있지만 이 카드들에 있는 능력에마다 뭐 2번을 공격한다든지 은신으로 공격한 건 은신으로만 막아야 된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카드마다 저마다 능력들이 있고 뭐 독댐도 있어가지고 독댐으로 공격한 애는 뭐 방어하는 애는 무조건 죽는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만 들으면은 뭐
뭐 그냥 TCG 게임인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마인드버그의 가장 유니크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두 장의 마인드버그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는 이제 서로 나도 두 장 상대편도 두 장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한 번 쓰면은 상대편 거 카드는 내 거 하고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중에 두 번은 언제든지 상대편 거 카드를 가져올 수도 있고 내 거 카드도 상대편한테 뺏길 수 있다. 이걸 계산해요. 이걸 계산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또 유니크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전략으로 얘 넣고 얘 넣으면은 쟤 못 맞겠는데 하고 내려놔도 상대편이 그걸 가져가는 순간 내가 생각한 전략에서 구멍이 생긴다. 이게 또 포인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약간 이런 양상으로 가긴 해요. 결국은 나도 두 개 다 쓰고 상대편도 두 개 다 쓰고부터가 이제 진검승부가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로 전면전이 펼쳐지는 터라 그때까지 이제 내가 좀 뭐 좋은 카드 아끼는 요소도 있고 하지만 상대편의 마인드버그를 빨리 쓰게 만들면은 또 내가 유리하기 때문에 상대가 쓸만한 카드를 내려놓는 그런 좀 요소도 있죠. 굉장히 쉽게 간결하게 즐길 수 있는 카드 게임이라서 TCG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추천드리는데 요게 또 한글판으로 나왔다는 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좀 이게 한 23년이었나? 제가 알기로는 그때 SN 갔을 때 제작자들이 막 팔아가지고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좀 흐른 만큼 요거 이제 새로운 하수인 확장과 프로모까지 포함된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게임 두둥. 아주일 듀얼입니다. 요거 오늘 출시됐습니다. 30% 출시가 특가로 45,500원에 출시가 됐고요. 아줄이 워낙 이거는 이제 오래된 1, 2, 3, 4까지 나왔죠. 키슬링 작가 추상 전략의 이제 거장까지 그런 위치까지 올려놓은 대단한 게임이죠. 드래프트 결국 이제 또 아주라면은 드래프트의 재미가 굉장히 잘 살아있는 추상 전략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잘 살렸다. 자, 우선 이건 벽면 패턴을 만드는 테마고요. 역시 요렇게 타일들 손맛 좋은 타일들을 깔아놓고 내 턴에 같은 종류를 다 가져가는 그런 요소는 똑같아요. 다만 이제 요게 큰 타일이 하나 있고 작은 타일이 있습니다. 큰 타일에는 5개를 놓고 작은 타일은 4개씩을 놔요. 같은 타일을 다 가져가면 원래는 뭐 중앙에다가 놨잖아요. 남은 것들을. 근데 중앙에다가 이제 놓지 않고 여기다가 이 빈칸에다가 놓게 됩니다. 큰 타일은 이렇게 4개를 번갈아서 이렇게 쌓아두고 남은 것을 작은 타일들은 한 공간에 남은 것을 높이를 쌓아놓는데 이거는 이제 가져간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맞춰놓게 돼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달면 이게 해면이라고 하고 여기가 달면이라고 하는데 달면에서 가져갈 때는 같은 걸 또 다 가져가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가져가고 난 뒤에 상대편 턴이야. 그런데 상대편이 요것도 가져가고 요것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략적 포인트를 또 뒀어요. 그리고 다 가져가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제 보너스 타일이 있거든요. 이 보너스 타일이 있는데 요건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다 깔아놓게 되고 이걸 가져가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뭐냐면은 요게 이제 보너스 타일인데 보너스 타일은 이 보너스 칩이 2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그래서 같은 거 2개가 있으면은 그 타일 하나로 쳐준다. 천장 타일 하나 가져오고 여기다가 블럭을 하나 채우면은 이 줄에 있는 곳에다가 딱 그걸 놓는 거죠. 그래서 뭐 요색 타일을 가져왔으면은 여기다가 메꿔놔서 여기다가 딱 놓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타일을 다 가져오게 되면 이제 천장 꾸미기 단계로 넘어가는데 요게 이제 아주 원대 방식이었죠. 이렇게 여기는 하나, 여기는 2개, 여기는 3개, 뭐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열이 가득 차야만 요게 배치가 된다. 그리고 물론 하나만 배치하고 남은 타일들은 이제 다 버려지게 되죠. 이제 만약 이렇게 한 공간이 남으면 못 하잖아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너스 칩 2개를 사용하면 이것도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점수를 먹을 때는 배치를 했을 때 배치한 기준으로 가로나 세로에 인접한 타일 개수만큼 점수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 아주라면은 이제 폭탄 돌리기의 맛이 또 먹이는 맛이 있는데 그게 없느냐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깨진 타일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왔는데 여기에 넘친다든지 아니면 못하는 경우는 여기다가 넣고 해서 타일만큼 감점을 먹는데 이게 굉장히 또 센 게 파손구역 점수 마이너스가 개당 뭐 1, 2, 3, 4가 아니라 이거 다 아래 포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4층까지 모았으면 4, 3, 2, 1에서 10점을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걸 안 먹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선이 또 중요하잖아요. 선이 먼저 가는. 그래서 선 타일을 가져가게 되면 선 타일 자체가 마이너스 2점이 있다. 게임 진행하면서 먹는 것도 점수가 있지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목표 타일이 있습니다. 목표 타일에 맞게끔 점수가 또 달라지는 요소. 이것도 이제 리플레이성이죠. 어떤 거가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로열을 맞춘다든지 가로열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대각선을 맞춘다든지 뭐 이런 요소들을 맞춰서 내가 블럭을 가져오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블럭을 가져오는 거 말고도 이제 타일을 가져오는 요거 요소도 있어서 3개 중에 하나를 가져올 수 있는데 내가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점수를 마이너스하고 랜덤으로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천장 타일을 먼저 내 거 개인판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위에 타일들을 가져와서 타일들이 개수가 되면은 부착이 되고 부착을 촘촘하게 할수록 전략적으로 막 짤수록 점수 먹는 게 더블링이 된다. 약간 원 베이스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원 베이스 기반인데 원에서 조금 과격한 부분들을 덜어내
내보냈다. 그래서 아줄 대결, 요거 아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다 좋아하실 것 같고, 워낙 이제 아줄 콜렉션 모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줄 자체는 이제 콜렉션을 모으시는 분들은 이거 역시 빠뜨릴 수 없죠. 다른 버전에 비해서 2인용으로 즐겼을 땐 밸런스가 딱 잡혀있는 게임이다. 자, 이상 아줄 대결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볼게요. 자, 다음 게임 두둥. 예, 다음 게임은 모터시티입니다. 이것도 역시 MTS 게임즈에서 출시된 게임이고요. 한번 쭉 살펴보면 롤앤라이트 게임입니다. 롤앤라이트 MTS 게임즈에서 출시됐던 것 중에 그 세자매라는 게임 있잖아요. 세자매 굉장히 해외에서도 그렇고 인정을 많이 받았던 롤앤라이트 게임인데, 그 작가님들, 예, 그 제작진이 만든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테마예요. 중고차 뭐 자동차를 팔기도 하고 자동차를 뭐 만들기도 하고 그런 테마가 있는데, 테마는 뭐 롤앤라이트다 보니까 테마는 거들 뿐, 혼자서도 즐길 수 있지만 이게 주사위 드래프트 요소 때문에 좀 여러 명이서 즐길 때 좀 더 좀 다이나믹한, 저거 제추면 안 되고 잘라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요소는 뭐 주사위를 처음에 굴려서 주사위를 이 무드에다가 맞춰서 배치하는데, 주사위를 가져갈 때 밑에 그려진 면은 보너스로 먹고, 또 주사위 면은 주사위 면대로 체크를 해나가는 방식. 그리고 역시 롤앤라이트의 방식 자체가 뭐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너스가 되면 보너스를 먹고, 그런 요소들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콤보로 멋지고 하는데, 약간 이거는 이번에는 콤보로 막 체크를 해서 더블로 막 이어나가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해금의 요소가 좀 더 강해요. 어떤 요소를 열면은 이제 뭐가 더 여기서 칠 수 있고, 어떤 요소를 해금을 해야만 여기 더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런 요소가 있어서 처음에 그런 좀 뭐랄까 세팅을 좀 잘해야 돼요. 이곳을 할 건지, 여기 0자를 할 건지 8자를 할 건지 여기를 할 건지를 선택을 체크를 딱 해놓고 그곳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옵션을 해제를 해야 여기다가 체크를 해야 또 이걸 할 수 있고, 그런 요소들. 주사위 면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사위 그려진 면은 면대화돼 그냥 내 게임판 어디에다가 놓던지 한 번은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가져오면서 주사위 면의 액션을 하고 배치된 면의 액션을 한 번 더 한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또 이게 재밌는 게, 한 번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 하면은 한 번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기다가 체크를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은 뭐 2개 혹은 3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게임이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총 이제 8라운드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또 점수를 먹는데, 요게 이제 이 시트, 이게 이제 복리 효과죠. 누적으로 점수를 여기다가 적어 나가기 때문에 이걸 또 많이 올려놓고 싶은데 또 그게 쉽지 않은. 그래서 이제 속도계, 맞아, 속도계가 올라간 만큼 라운드마다 점수를 주는 게 있고, 테스팅도 자동차 체크할 때마다 이제 보너스로 해금이 되고, 판매는 이제 돈이 체크가 돼서, 우리는 열릴 땐 동그라미로 체크를 하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체크를 해소를 해나가게 됩니다. 생산은 여기서부터 가서, 이거는 이제 길찾기 같은 루트,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가냐, 아니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금을 해나가냐, 그런 요소가 있고,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요거 이제 점수가 얻는 거예요. 게임 끝났을 때. 그런데 대신 여기다가 체크를 하려면 또 이거 2개가 해금이 돼야 돼요. 요것도 있어야 되고 요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해금 요소가 조금 이 게임에서는 가장 좀 유니크한 포인트라고 봐야죠. 여기다가 체크를 하려면 이것과 이걸 해금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또 저쪽에 있네? 나 안 될 것 같아. 그럼 빨리 이걸 포기하고 다른 곳을 달려야 되는 그런 요소. 그리고 이제 연구를 통해서, 연구가 쭉쭉 갈수록 이 동그라미를 체크하게 되면은 무료 행동 혹은 상점 아이템이라고 해서, 이걸 체크하게 되면은 돈 주고 이거 상점 아이템을 사든지, 여기서 이렇게 2개 하든지, 아까 사람 말, 요게 이제 여기 기술 트랙에서 하나를 체크해서 하나를 달리게 하든지, 아니면 요거 속도계를 하나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보너스를 얻을 수 있어요, 상점에서. 역시 세자매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세자매 같은 경우는 좀 후반으로 갈수록 점수가 막 펑펑펑 터지는 느낌이 있었다면은, 왜냐면 수학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뭔가 게임 끝나서 펑펑펑 터진다기보다는 뭔가 해금이 열리면서 오히려 좀 영리한 여우 때 해금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게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뭐 롤앤라이트 점수, 혼자 게임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게임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게임 두둥, 올 것이 와봤습니다. 프로스트 헤이븐입니다. 글룸헤이븐의 후속작이죠. 드디어 국내에도 출시가 됐습니다. 343,000원에 출시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뭐 글룸헤이븐하고 워낙 이제 뭐 이어져 있다 보니까 뭐 제가 디테일하게 소개는 하기보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포인트랑, 그리고 이제 선주문이 원래는 내일까지였나? 였어요. 28일이나 27일까지였는데 연장이 됐습니다. 선주문이 3월 3일까지 연장이 되면서 어떤 이벤트가 추가됐냐면, 프로스트 헤이븐을 구매한 사람들한테는 용스펜을 줍니다. 추첨으로. 그런데 그럼 추첨 안 된 사람들은 뭐야?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추첨 안 된 분은 블랙아웃 콩 알마마터 모데마블 메가디럭스 10%는 용스펜, 30%는 블랙아웃 콩, 30% 알마마터, 30%는 모데마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프로스트 헤이븐 선주문 하신 분들은 어쨌건 1+1 행사로 받으실 수 있다 인 것 같습니다. 자, 프로스트 헤이븐 뭐 이거는 뭐 글룸헤이븐 지금은 내려왔지만 보드게임 킥에서 1위를 오랫동안 지켰던 게임이죠. 그거의 이제 후속작인데, 후속작이니만큼 세계관은 뭐 이제 그대로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글룸헤이븐의 세계관은 그대로 이어져 있고 클래스들도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장기수, 표류자, 뼈조각자, 죽은 보행자, 뭐 전멸 칼날, 상생자. 요건 이제 열려있는 캐릭터지죠. 6개 중에 선택을 하는 클래스고, 글룸헤이븐 원작이 그랬듯 게임을 하면서 이게 용병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고른 캐릭터로 게임 끝까지 그걸 이어가는 게 아니고, 이 용병이다 보니까 용병이 내가 나의 목적 있잖아요. 저마다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은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라는 걸 하면서 그 캐릭터는 사라지게 되고, 은퇴를 시킨 사람은 남아있잖아요. 게임 플레이는 다시 은퇴를 하게 되고 열린 클래스 중에 하나를 또 자기가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룸헤이븐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프로스트헤이븐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다만 이제 클래스가 바뀌기 때문에 레벨이 이제 뭐 낮아졌지만, 처음에 내가 이만큼 키워놨는데 얘가 은퇴하게 되면 낮아지잖아요. 그거에 좀 아쉬움은 있죠. 다시 0부터 키워야 돼? 이런 건 있지만, 그런 좀 아쉬움을 좀 달래는 게 프로스트헤이븐은 이게 캐릭터 레벨도 레벨이지만 마을을 재건해요. 요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해야죠. 프로스트헤이븐은. 그래서 마을을 재건해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재들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루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몬스터 죽이고 나서 자원을 얻을 때 돈으로만 먹어서 이 돈으로 내가 캐릭터를 강화해 나갔다면, 이번에는 내가 얻었는데 뭐 자재를 얻어서 그 자재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와서 이런 곳에 이제 건물들을 짓는 거죠. 근데 건물들을 지으면 뭐가 좋냐? 건물을 지어 나갈수록 그 건물에서 할 수 있는 또 효과들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들이. 그래서 마을을 해금해 나간다? 약간 기능들을 해금해 나간다? 그런 요소들이 좀 생겼죠. 그리고 이제 뭐 편의 기능도 뭐 추가가 됐다고 하고, 뭐 이제 저도 이제 막 이거 즐긴 게 아니고 이제 지금 맛보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 지금 이게 출시가 좀 그래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즐긴 사람들의 이야기랑,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 보드라이브에서도 그렇고 데굴데굴에서도 그렇고 영상들이 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달라진 포인트들을 보면은 그런 포인트들이 좀 차이가 생겼다. 뭐 글룸헤이븐이 갖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의 방대함, 자유도, 이거는 그대로 이어져 온 것뿐만 아니라 더 강화가 됐다가 이제 확실한 포인트죠. 그렇다고 뭐 글룸헤이븐을 내가 아직 못 끝냈어. 그런데 그럼 프로스트헤이븐은 글룸을 하고 해야 되냐? 또 그건 아니다. 이게 스토리가 완전히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세계관은 연결돼 있지만, 뭐 프로스트헤이븐을 먼저 하고 글룸헤이븐 해도 뭐 문제는 없죠. 다만 이제 출시된 시기에 연도가 있기 때문에 글룸헤이븐을 아무래도 좀 하고 나서 프로스트헤이븐을 해야 좀 더 뒤통수 맞는 느낌이 좀 더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스트헤이븐을 먼저 했는데 다 했어. 그리고 다시 글룸을 하면은 뭐 물론 스토리를 해금해 나가고 캐릭터를 키우는 맛은 있지만 조금 더 마을을 재건한다든지 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좀 심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스트헤이븐이 글룸헤이븐을 즐기는 사람들의 뭐 이야기, 그러니까 피드백들을 받고 막 조절해가지고 그런 개선점들을 또 다 담은 버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써있죠. 이제 모든 글룸헤이븐 시리즈의 해제한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다. 캐릭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또 이어서 할 수 있다. 보통 뭐 플스 그런 게임처럼 콘솔 게임이 2에서 즐겼던 게임 플스 3 나오면 뭐 즐길 수 있고 이런 요소 있잖아요. 뭐 플스 3인데 4 나오면은 3 있던 걸 즐길 수 있고 그런 요소라고 봐야죠. 이게 이제 어렵다면 어렵고, 물론 이제 굉장히 볼륨도 있고 방대한 게임이기 때문에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선주문 혜택 기간에 한번 들어가시고 요거 아까 말씀한 이거 게임 이벤트들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프로스트헤이븐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볼게요. 이것보다 더 웨이트 있는 게 있어? 자, 두둥. 야, 유로파 유니버셜 리스가 있었죠. 자, 요거 남은 시간 18일 남았고요. 후원자 452명. 와, 400명. 이 게임이 400명을 돌파했네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1억 2천까지 나왔고, 아직 이제 18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원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이게 이제 스트레치 골이 다 열렸어요. 모든 게 열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가격입니다. 28만원. 요 유로파 유니버셜 리스가 우선 한글판으로 출시될지도 이게 나와? 라고 했는데 나왔어요. 나왔는데 가격이 28만원이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해외 구매가 비교하면 40만원인데, 왜냐면은 배송비만 해도 8만원이거든. 무게가 따지면. 왜냐면은 우리는 그 레스트 월드잖아. 뭐 해외 펀딩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한국은 항상 레스트 월드이기 때문에 최고가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간혹 아시아 2나 뭐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또 무게 대비 또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볼륨이 이 정도 볼륨의 가격값만 해도 또 32만원. 그리고 이제 달러가 너무 세져가지고 그 뭐야 해외 펀딩도 들어가기가 지금 무서워요. 너무 높아. 1,500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요? 그런 점에 봤을 때는 28만원 진짜 가격 자체는 혜자스러운 가격이다. 단 조건이보다 여러분 이걸 돌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해자인 거지. 내가 사긴 샀어. 근데 못 돌려. 그러면 또 해자가 아닐 수도 있죠. 자, 요 게임을 보면은 유로파 유니버셜리스 우선 평점 8.7점 그냥 워게임입니다. 그리고 4X 게임이라고 하죠. 4X 게임 6이 나고 워게임류인데 PC 버전인데 저는 이제 PC 버전으로는 못 즐겨봤어요. 그 디지털 버전으로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 살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물론 콘솔도 즐기고 온라인도 즐겼지만 지금은 뭐 콘솔 온라인 즐기면서 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는 지금 현재 올리 보드게임만 즐기고 있다 보니까 요건 이제 보드게임으로만 접해봤는데, 하지만 이런 게임을 좋아해요. 전략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전략 시뮬레이션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막 밤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보드게임으로 살렸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이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원래는 뭐 컴퓨터는 다 자기가 알아서 해주는데 이건 내가 하면 막 알아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정말 간소화했다. PC게임도 이렇게 덜 복잡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간략하게 잘 만들었어요. 다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초반에 배치를 하고 막 움직이고 상대편하고 뭘 하고 하는 요소들은 보드게임의 맛이죠. 그거는 보드게임의 맛이고, 이제 뭐 전략을 짜는 맛 있잖아요. 카드를 가져와서 고민하고 이거를 쓰기에는 저걸 해야 된다, 그런 맛. 그러니까 보드게임이 갖고 있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맛이 정말 잘 살아있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전쟁은 워게임이다 보니까 만난 이 세력만큼 뭐 주사위를 던져서 그런 요소는 그대로 잘 녹아있고요. 그런데 저는 단순히 워게임 요소로만 놓고 보기에는 이게 요소가 이제 여기 보면 토큰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뭐 내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교, 전쟁하는 군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세 곳의 공간이 있는데, 이 토큰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AP 포인트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게 이제 비용이에요. 뭐랄까 이렇게 강력한, 이거 지금 녹색 3개 떴잖아요. 카드를 쓰려면은 이 공간에서 토큰 3개를 써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력한 카드일수록 여기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카드마다 비용도 있지만 이걸 밑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건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카드인데 이거는 비용이 없어서 못 써라고 하면 또 밑에 능력이 또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밑에다가 넣어서 조언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조언자는 뭐가 좋냐면은 그 조언자를 쓸 때 여기 있는 토큰을 능력을 플러스 해줍니다. 그러니까 버프를 걸어주는 거죠. 그럼 무조건 조언자가 좋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조언자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월급 줘야죠, 월급. 그래서 옆에 비용을 내서 매 턴 끝났을 때마다 돈을 내는데 그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언자들이 많을수록 여기 조언자 1 써있죠? 2 써있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조언자일수록 비용이 든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 있는 요소, 빨간색 토큰들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이걸로 뭐 징병도 하고 뭐 전진도 하고 전투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동맹이라는 요소도 있어서 막 전 동맹도 해서 너 같이 내가 치면 너도 들어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걸로 쓰지 않고 이제 동맹 같은 경우는 외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 좀 저는 유로파 유니버셜리스의 진짜 매력은 이런 전쟁을 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내정과 외교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정으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종교라는 요소까지 있어요. 진짜 재미난 게 유럽이 이 시대 때 종교가 막 되게 막 많잖아요. 뭐 카톨릭도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도 있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종교 때문에 정세가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 국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나라의 국교를 제대로 맞춰주지 않으면은 그것도 이제 애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 있는 토큰들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농민 봉기처럼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 토큰을 뺀 만큼 어떻게 보면 이게 내 땅이 영토가 넓어지는 거니까, 내 게임판에 보시면 이게 해금된 만큼 수익이 늘어납니다. 이게 처음에 막아놓고 하다가 초반에 배치를 하다 보면 이게 열리잖아요. 열린 만큼 수익을 먹는데, 이게 내가 종교를 못한다든지 뭐 어디서 봉기를 못 막는다 이러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게 되면은 이게 나한테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까 말한 이제 내정 토큰들인 거죠. 아까 녹색 토큰. 그럼 이제 외교는 뭐냐?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또 동맹 아니고 결혼도 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외교적인 요인으로 쓰는 게 이제 가운데 있는 토큰이기도 하고,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대륙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배라는 요소가 그냥 나가서 해군력, 그러니까 전투를 하는 해군력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 연결다리로 나서 신대륙으로 뻗어서 어떤 외교품을 가지고 팔면은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인데, 그것도 이제 외교 토큰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잘 녹아있고 점수를 많이 먹어야 승리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투를 해서 상대를 전멸시키고 이런 뭔가 과격한, 그러니까 막 주사위를 계속 굴려서 막 뭐라 이런 느낌보다는 태클을 좀 쌓아야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게임 시작 시 어떤 시나리오마다 이런 요소들을 깔아요. 각 내정마다 혹은 외교마다 군사마다 이런 여기 있네 이런 카드들이 깔려서 내가 토큰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발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게임을 하면서 계속 버프를 주는 패시브인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많은 토큰을 쓰는 대신 한 번 놓치면 다음 턴에는 물론 이득을 보겠죠. 하지만 내가 이번 턴에는 이 관련, 그러니까 뭐 외교면 내정 이 관련 완전히 쉬어야 되는 거죠.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선착순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놓고 누가 따라 들어오면 나도 점수를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요걸 놓고 싶지만 토큰에 또 여지가 안 되고, 그 토큰을 먹기 위해서는 카드 핸드도 잘 넣어야 되고, 그런 요소가 굉장히 좀 잘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 시뮬레이션 보드게임 느낌이 강했다. 그래서 이런 엔진도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그러면 전쟁을 누가 바보같이 군사를 하냐, 나머지 내정하고 여기서 점수 먹고 뭐 카드로도 점수 먹고 이런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또 열어뒀습니다. 전쟁 4X 게임답게 전쟁으로 해도
들어가서 상대편에게 점수를 뺏어오는 약간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루디 에이지스가 그러잖아요. 이벤트를 막 내가 내정도 하고 뭘로 하고 막 올렸어. 점수 막 먹어. 근데 군사 약해? 그럼 군사 한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막 부서지고 터지고 상대편 승점도 뺏어오고 막 연구력도 가져오고 하잖아요. 그런 요소가 여기도 있어요. 유로파도. 그렇기 때문에 군사로 밀고 들어가서 내가 어느 정도 막아내면 괜찮은데 너무 막 굴욕적으로 패배를 당하게 되면은 막 내 점수를 가져가기도 하고 막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사력은 또 보충을 해놔야 된다. 게임이 처음은 할 게 많습니다. 물론 어려워. 쉽다고 말할 수 없어. 4.8 몇이에요. 웨이트가 4.8. 그런데 봐야 될 게 많아요. 봐야 될 건 많지만 한 번 어느 정도 즐기고 나면은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알게 돼서 그 흐름으로 어느 정도 이런 또 시나리오별로 이게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짧은 시나리오 한번 해서 어떤 흐름의 맛을 보고 나면은 잘못됐던 거, 잘못들도 한번 찾아보면서 하다 보면은 게임이 계속 좀 완성도가, 그러니까 내 플레이 경험에 대한 완성도가 계속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또 개인적으로 비대칭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게 국가들이.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 지역 다르고 뭐 저 지역 다르고 그런 세팅,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에 따른 비대칭뿐만 아니라 누구는 너무 강력한 만큼 뭐 미션 카드를 안 준다든지 아니면 누군 좀 나약하지만 뭐 진짜 막 교육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뭘 많이 열어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비대칭의 시작을 주기 때문에 그 국가가 갖고 있는 매력을 살려서 또 같은 시나리오라도 어떤 국가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매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나 진짜 좀 진득하게 좀 해보고 싶다. 그 바이마르 여기 히트에서 나온 것도 그랬잖아요. 4인 딱 고정팟으로 그렇고, 그리고 뭐 보드엠에서 나왔던 헤게모니도 그렇잖아요. 4인으로 즐겨야 재밌다. 그래서 근데 그 정도로 진득하게 할 수 있는 4인 팟이 있다? 그러면 이거 진짜 혜자스러운 가격으로 내가 즐길 수 있다. 스트레치골이 다 열렸어요. 열린 채로 시작했습니다. 트레이, 시나리오, 메인보드 양면, 레이어 2중 레이어예요. 딸깍딸깍 안 흔들립니다. 그리고 국가 다 추가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보카드가 3, 4, 5 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5명 보스를 두고 할 수 있다. 6인짜리를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이게 1, 2로 나눠서 워낙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매니악한 게임이다 보니까 1의 여부에 따라서 2, 웨이브 2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열어두셨는데, 지금 이제 400명 가까이 몰려가지고 요거 2 유로파 유니버셜리스 후속 펀딩 웨이브 2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원비 기준에서는 메탈 코인은 아니거든요. 코인이 그냥 돈인데 메탈 코인 버전까지 해서 주사위 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웨이브 2로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슴 떨리는 그게 아직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루디 에이지스 해보셨으면 또 좋을 텐데, 스루가 행정력, 뭔가 좀 빌딩력 이런 느낌. 지도는 없잖아요. 스루가 진짜 카드로 하는 문명 게임이라면, 유로파 유니버셜리스는 어떻게 보면 진짜 맵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전략적 배치, 뭔가 워게임스러운 느낌의 문명 전략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 번쯤 내 인생에서 무거운 게임 한번 돌려보고 싶다 싶으면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18일 남았고요. 텀블벅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렇게 총 10개의 게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 게임 난이도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서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게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톡톡톡 보시고 골라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그랬듯이 아무리 좋은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안 맞으면 그 게임은 또 좋은 게임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구매 포인트 잘 잡으셔가지고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자세한 게임의 정보들, 보드게임의 뉴스들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더보기란에 따라온 보드게이머즈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보드게임 정보를 받아보시는 것 꼭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우바!